방탕하로는 좀 수긍하기 어렵다. 또 게이샤 아내를 부럽다고 하는 건 선생으로서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자기 수채화에 대한 비평만은 정확하다. 주인은 이렇게 제 분수를 잘 알면서도 자만심은 좀채 버리지 못한다. 사흘 뒤인 12월 4일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어젯밤은 수채화를 그렸으나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구석에 처박아 둔 것을 누가 근사한 액자에 담아 문 위에 걸어놓은 꿈을 꾸었다. 그런데 액자에 담긴 그림을 보니 내가 생각해도 갑자기 실력이 늘었다. 몹시 기뻤다.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림이라고 혼자 중얼대며 바라보고 있는데 날이 밝아 잠에서 깼다. 역시 원래대로 서툰 그림이라는 생각이 아침에와 함께 명료해지고 말았다. 주인은 꿈에서까지 수채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모양이다. 이래서는 수채화 화가는커녕 주인이 말한 소위 방탕아도 될 수 없다. 주인이 수채화 꿈을 꾼 다음 날 예의 금태환경 미학자가 오랜만에 주인을 찾아왔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그림은 잘 되어가고? 주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네 말 맞다나 사생에 힘썼는데 과연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쳤던 물건의 형태나 색의 미묘한 변화 등이 보이더군.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사생을 중시했기에 오늘날처럼 그림이 발달한 게 아닌가 싶네. 과연 안드레아 델 사르토야. 라며 일기 내용은 입도 벙긋하지 않고 또 안드레아 델 사르토에 감탄했다. 미학자는 웃으며 사실 그거 엉터리야 하고 머리를 극적였다. 뭐가? 주인은 아직도 자신이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뭐긴 자네가 자꾸 감탄하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지. 그거 내가 지어낸 얘길세. 자네가 이리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이야. 하하하하. 미학자는 무척 즐거워 보였다. 나는 툇마루에서 이 대화를 듣고 오늘 그의 일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미리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미학자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퍼뜨려 사람을 속이는 걸 유일한 낙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 사건이 주인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눈꼽만큼도 헤아리지 못한 듯 신이 나서 짓거려댔다. 아니, 가끔 내가 농담 좀 던지면 사람들이 진담으로 받아들이니까 골개미를 자극하는 재미가 있단 말이지. 지난번에는 한 학생이 니콜라스 니클비가 기번에게 그의 명저인 프랑스 혁명사를 프랑스어로 쓰지 않고 영어로 출판하도록 충고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또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아서는 일본 문학회 연설회에서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읊어대는 통에 우스워 죽는 줄 알았네. 그런데 100여 명이나 되는 청중이 모두 열심히 듣고 있지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네. 얼마 전엔 어떤 문학자가 있는 자리에서 해리슨의 역사소설 테오파노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그 소설은 역사소설의 백미다. 특히 여주인공이 죽는 장면에선 소름 끼치게 무서웠다고 평했더니 평소에 모른다고 말하는 꼴을 본 적이 없는 내 앞에 있던 선생이 그래, 그 부분은 정말 명문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거기서 나는 이 양반도 나처럼 그 소설을 읽지 않았다는 걸 눈치챘지. 신경성 위장병을 달고 사는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런 엉터리 소리를 했다가 상대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마치 남을 속이는 것이 되지만 거짓임이 들통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투다. 마치 남을 속이는 것은 되지만 거짓임이 들통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투다. 미학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뭐 그땐 다른 책과 착각했다고 둘러대면 돼 라며 웃었다. 이 미학자는 금태안경은 걸쳤을 뿐
성질은 인력거꾼의 검둥이와 닮았다. 주인은 잠자코 담배 연기를 동그랗게 내뿜으며 자기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학자는 그래서 자네 그림이 틀려먹은 것이라는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농담은 농담이고 그림이란 자고로 어려운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문화생에게 사원벽에 얼룩을 그려보라고 가르친 적이 있다더군. 과연 뒷간 같은 데 들어가서 빗물이 새는 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보면 꽤 그럴듯한 무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자네도 심혈을 기울여 사생해봐. 틀림없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올 테니까. 또 속일 셈이군. 아니, 이것만은 확실해. 꽤 기발하지 않은가? 다빈치니까 이런 말을 하지. 확실히 기발하긴 해. 주인은 반쯤 항복했다. 하지만 아직 뒷간에서 사생은 하지 않은 듯하다. 인력거꾼네 검둥이는 그 후 절름발이가 되었다. 윤기가 흐르던 털은 점점 색이 바래지고 빠졌다. 내가 호박보다 아름답다고 평한 그의 눈에는 눈곱이 가득했다. 특히 내 눈길을 끈 건 의기소침해진 성격과 왜소해진 몸짓이었다. 차밭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 내가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 물었더니 족제비 최후의 방귀와 생선장수의 맬 때는 이젠 넌덜머리가 나 라고 대답했다. 소나무 사이로 두세 겹으로 붉게 물든 단풍은 옛 꿈처럼 지고 앞들에 놓인 손 씻는 돌그릇 둘레에 차례차례 꽃잎을 흩날리던 홍백의 동백도 다 져버렸다. 6미터 남짓한 남쪽 툇마루에 겨울해가 일찍이 기울고 찬바람을 자주 불게 되면서 내 낮잠 시간도 줄었다. 주인은 매일 학교에 간다. 돌아오면 서재에 틀어박힌다. 사람이 오면 선생질도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한다. 수채화도 거의 그리지 않는다. 다카디 아스타제도 효과가 없다며 먹지 않는다.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유치원에 꼬박꼬박 다닌다. 돌아오면 창가를 부르고 공놀이를 하고 가끔은 내 꼬리를 잡고 거꾸로 쳐든다. 나는 맛난 음식을 먹지 않으니 살은 별로 오르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건강하게 절름발이도 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쥐는 절대 잡지 않는다. 하녀는 여전히 싫다. 이름은 아직도 없지만 욕심을 부리자면 끝이 없으니 평생 여기 선생네에서 이름 없는 고양이로 살다 갈 생각이다.